지금부터 제2부 강원본부 창립 기념 제16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오경식 강원도지역본부 공동대표,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제가 법학교수로서 오랫동안 함께 지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통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와 사회봉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죠. 우리 오경식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고 공공적, 공익적 영역의 연구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신 우리 법학계에서 소문난 그런 권위자이세요. 경력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강원도 지역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뇌하면서 발제를 하시고자 합니다. 저희들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지금 16차 포럼을 지금 열고 있는데, 때마다 시대적 현안,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그런 이슈를 찾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본부에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테면은 지난 시간에 줄기벽화가 문제가 됐을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논쟁이 있을 때 페미니즘에 관한, 그 다음에 근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최근에 수능시험 원서 접수, 수시 마감 미물에 되는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방향성을, 방법론을 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경식 교수님께서 차기 정부의 강원도 남북교류의 과제와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모시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오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차기 정부의 강원도 남북 교류의 과제와 미래입니다. 저희 저는 이제 전공은 원래 형사법인데, 제가 강릉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일찍 했었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제가 8기부터 해서 약 18년 동안 했었습니다. 학회로는 이제 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했고, 또 한국 피해자학회 회장도 역임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은 강원도의 차기 정부의 강원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본 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게 발사가 되면은 평양에서 쏘면은 서울까지 1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발사를 하면은 몇 초 만에 서울을 도달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1분 만에 서울이 초토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고요. 뭐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도 중계 방송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삐라 같은 거를 대북 삐라 살포를 하니까 김여정이가 담화문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하자마자 바로 한국 정부가 급히 법 만들어 가지고 삐라 살포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지나치게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한국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은 약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화 연락 잠깐 되는 것 같고 오늘 급히 긴급 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가 2008년도에 평양을 갔었는데요. 2008년도 평양을 갔을 때 그 양각도 호텔 1층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공중전화가 전 세계에 다 됩니다. 근데 유독 남한에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전 세계 유일한 그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원주에 계시는 원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하셨던 현재 하신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이 당시에 횡성 민주평통 회장이었고 저는 강릉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차 그 회사에 어떤 지시를 내리기 위해 결제와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본인의 따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님이 다시 한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내용 메시지를 받고 다시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에는 그동안에 2000년도, 2007년도,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각가지 특성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했습니다. 거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뭐 서로 평화롭게 일국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결국은 조속히 어떤 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14 남북 공동선언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고수,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 인도주의, 이게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임기 전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군사협정을 서로 협정을 맺음으로써 GP를 폭파하는 하나의 이벤트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세 큰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두 차례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렸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에서는 거의 이 효과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됐었고, 베트남과 싱가포르. 그래서 이 현 남북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할 것인데, 이 차기 정부의 통일의 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강릉이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큰 세계적 위상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벤트성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그 남북 간의 본질적인 본연의 어떤 그 통일을 위한 어떤 전 단계라든지 그 기반 구축에 많은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 그 자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남북 관계 경색은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통일 및 남북 경색 국면을 해결할 주도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심지어 운전사 노릇까지 하면서 북미 관계를 그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유엔 총회까지 갔습니다. 비대면을 해도 되는데 그 방탄소년단을 그 이끌고 미국에 가서 미국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의 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통일운동의 활동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북 세력의 민간 통일운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종북 세력의 민간 통일운동은 그 자체로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정부 기관, 특히 통일부라든지 관련되는 정부의 통일정책 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이 종북 세력의 민간 통일운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차기 정부의 이 민간 통일운동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정부 정책의 어떤 부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야말로 봉급만 축내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 사명을 명기를 했고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통령은 운전사 노릇을 하겠다.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66조 제3항의 내용을 그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행하지 않은 그런 그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통일이라는 것은 그 관념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 실천 과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현 정부의 그 이 통일에 관한 정책은 관념이라든지 이념에 치우쳐 있어서 현실적 실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 구상 1970년도 7.4 남북 공동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년 그 다음에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화해 협력 단계 뭐 남북 화합 단계 통일 국가 단계 이런 단계가 현 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종북 세력이 아닌 순수 민간 통일운동의 주력 세대가 등장해야 되고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차기 정부의 과제입니다.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의 탈피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 통일운동은 경색 국면의 탈피의 수단이 아닌 주체로서의 성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나 재계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을 갖는 민간 통일운동의 성장이 필요하고 또 통일 사업의 시민 참여가 운동으로 국한될 수는 없지만은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에 대한 통찰과 자부심을 지는 민간 통일운동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 참여 통일운동의 중앙 정부의 역할과 기대가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동해안의 한반도 3대 경제벨트 지정 또는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 완성의 필요, 그 다음에 평화지대 강원도 역할과 선점 과제, 또 강원도의 강원도 지방 정부의 준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핵 미사일과 남북 관계는 그 경색의 주 원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재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2021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021년에 우리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올림픽 때 북한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북한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IOC에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재를 받게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내년 2월이죠. 내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남북관계 경색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장담해 왔었는데, 북한의 IOC에 대한 제재 조치로 동계올림픽 참여 못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어떤 돌파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돌파구가 생긴다. 현 정부가 아닌. 그래서 돌파구는 정권이 교체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돌파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의 하나의 사례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 알다시피 핑퐁 외교라는 게 있었죠. 핑퐁 외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핑퐁 외교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동서독 간의 통일운동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동서독의 스포츠 관계 규정에 관한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해갖고, 독일에서의 이 스포츠 교류의 경험은 스포츠가 통일 실현에 어떻게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동방 정책에 의한 우편협정이라든지 통행협정이라든지 체육보건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방송협정, 이런 것들이 동서독 간에 체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통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 지금처럼 퍼주기식이다 또는 어떤 운전자 역할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모범 답안들이 다 나와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민간 통일운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2008년도에 남북 관계 당시도 굉장히 경색 상태였습니다만은 금강산 6.15 대회를 합의를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에서 민간 통일운동을 진행했던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번영의 새 북미 관계는 현재는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전쟁 포로라든지 실종자 유해 수습은 현 정부 초기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유해도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도 실종자도 유해를 수습하는 그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는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
한미와 북한 간에는 서로 동상이몽적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 비핵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도 당연히 폐기돼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유형으로 핵을 개발 보유한다라는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과 시한 및 검증 절차의 미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미나 그 남북 간의 그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협의는 선언적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 선언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뭐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요 줌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보면은 이게 제일 앞에 사인한 사람이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중국 인민, 이게 재밌는 거는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 뭐식이 이렇게 사인했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의 누구누구 해갖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누구누구, 그 다음에 국제연합 누구누구 이렇게 참여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은 다 알다시피 1953년 7월 27일 날 맺었는데, 군사분고에서 판문점에서 열었는데, 왜 휴전협정 서명에 대한민국은 빠졌느냐? 그 배경을 들어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 통일 시기다. 따라서 휴전은 안 된다.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된다 해서 서명을 거부하고 방공포로 석방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전협정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빠지고 유엔, 중국, 북한만 서명 당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9월 21일 날 76차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효과 없는 운전자론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저자세로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해 줬습니다. 종전선언의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과거 북한이 주장한 내용인데, 종전선언 이후에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겁니다. 그 평화협정이 되면은 한반도 내에 외국군, 미군이겠죠. 미군이 철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 군대가 없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적화야욕을 바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회담, 싱가포르 1차 회담 때 북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허구적인 야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주한미군 철수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한 순간에 북한의 그 야욕이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그 자체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평화협정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종전선언 제안 이후에 북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일 하고 4일 후에
오전에는 리태성이라는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해라. 바로 원색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 오전에 리태성의 그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바로 미국을 향한 담화고, 그날 오후에 김여정이가 노동당 부부장인데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 그거 괜찮은 제안이다. 오히려 선결 조건만 해결이 되면은 그 좋은 발상이다. 칭찬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중 기준을 철회하고 뭐 향후에 언동을 조심하라. 김여정이가 언동은 더 세게 했죠. 그래서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으로 흥미와 좋은 발상이다. 이게 오전에 외무성 부상 담화와 오후에 김여정 담화는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 하나는 오후에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담화를 서로 모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훈은 뭐냐?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으나 그 성과는 결국은 실패했다. 미군 철수 주장과 한미 동맹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이 된다면은 남북 관계 개선의 전망이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전선언은 선언입니다. 선언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인 의미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선언과 협정이라는 허구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대국가 이후에 국가 간에 약 8천여 개의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 평화의 지속기간은 평균 2년이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베트남 붕괴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적 남북 간의 평화 상태의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국은 나라의 국가 안보 강화와 거기에 따른 예비적인 준비가 없을 때는 평화협정을 아무리 강력하게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평화협정 체결되면은 이제는 나가도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북한과 종북 세력의 지속적 미군 철수 주장으로 평화 위협은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가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대비책은 국가안보, 그 다음에 보안 강화, 이런 부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북한과 미국이 한자리에 두 차례에서 마주했다는 그 자체로서의 역사적 의미 이상 더 이상 나온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가 또 거부했다가 정격도 수락했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그 해프닝이었는데, 싱가포르 회담까지 3개월 만에 그 비핵화가 다 해결된다, 또는 대북 그 체제 보장이라는 뭐 해묵은 난제가 한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북 교류 상황에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북미는 6.15 공동 합의문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포함된 4.19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등의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동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추진한다.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행 조치 진전 시까지는 체제 유지를 강조한다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선언 때 김 위원장에게 동서해안과 남북 접경 지역을 산업, 자원,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USB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강원도는 어떠한 그 전략적인 그 과제가 있느냐? 특히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비해서 교류협력 법제를 정비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간의 경쟁과 과열을 방지하고 중심점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되고 북한의 교류협력 파트너를 서로 중복해서 체결하는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대북 투자 및 교류협력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에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친묵 기증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묵 기증 운동을 담당했던 민간 통일 단체가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적어도 순수 민간 통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과거 교류 협력 사례를 공유해서 신경제 지도에 참여를 시키고 예를 들면은 이제 경북의 산림 녹화 사방공사, 인천 충남의 항만과 북한의 남포항. 저도 남포항을 가봤습니다. 그 아주 시골 같은 그런 그 동네인데 북한에서는 제일 큰 평양에서 뭐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북한의 남포항과 해주항, 속림항에 대한 항로를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항로 개설을 위해서 항구를 우리가 건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일 국민 협약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 그 기반 강화로 민간의 혼선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통일부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민족통일은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보조적인 역할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차기 정부는 원칙 있는 남북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나와 있는 안은 뭐냐면 강원평화특별자치구 설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특별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직할로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 그 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종전에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이 법령 적용상의 특례와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그 특별지구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필요로 하는 그 정주 여건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그 곳에 사용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특별지구 내에 입주한 내 외국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세제 감면 및 자금 지원 그리고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일반 남북 간의 그 절차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유엔 평화 특별도시도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쟁의 어떤 중립적 해결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강원도만의 독특한 어떤 특별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적어도 그동안에 종북 이념이 깃든 민간 단체를 가장한 그러한 이 순수성이 배제된 그러한 통일운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 통일운동의 이 실천 과제를 강원도 평화통일특별지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강원도의 통일 과제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시간에 딱 맞춰서 원래 준비한 그런 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저희 포럼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발제를 한 다음에 질문을 사전에 모아가지고 진행자인 제가 낭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플라이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은 종전 협정이 결국 평화 협정으로 바뀌면은 이 서해에 있는 그 NLL을 새로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양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NLL 부분을 주장해하고 좀 더 내려가려고 주장을 하겠죠. 하더라도 NLL 부분은 당시에 수전 협정에서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편향적인 대북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언젠가요? 타임지와 인터뷰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의 김 위원장은 아주 매우 솔직하다 라고 평가를 해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샀고, 그 다음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당당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 사건 아시죠? 그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와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때 함께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큰 측면이 있다, 라는 식으로 쪽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나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복 형이나 삼촌을 포함한 수천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지금도 수용소를 통해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독재자에게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 자들을 우리 국민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게 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코멘터인지 우리 발지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이 그 대립되고 있을 때 서독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동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오면은 이제 그 수용되고 난 다음에 이 적응 운동을 할 때 북한 인권 재단에서 와서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적인 사실들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조사를 못하게 해요. 오히려 통일부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또 그 정세현 장관, 유시민,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갔을 때 김정일을 굉장히 통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똑같은 거죠. 약간 외교적인 수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그분들은 화성이나 목성에서 오셨나 봐요. 그 미국의 타임지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 김 위원장은 속청, 고문, 뭐 강간, 뭐 장기적인 기아 유발을 포함한 반인권 범죄를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 정부하고 이렇게 볼 때 균형을 잃은 그 비상식적 우리 문 정부의 대북관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서해상 공무원 그 전환을 방치하고 또 서해 한박도에 북한이 점령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서해에서 조금 됐죠. 우리 공무원 전환에 대해서 신속한 구조 노력을 하지 않고 유기하고 방치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또 그 서해 한박도가 북한의 수중에 넘어가도록 방기한 사실이 있다. 이게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 잘못된 종북 그 개념, 잘못된 대북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못된 종북 그 개념이 아닌가. 특히 서해 그 공무원 저는 뭐 오히려 그게 사실은 그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불태워서 죽이고 또 서해 한박도 부분은 영토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은 그 헌법상 나와 있는 66조 3항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 영토 수호 부분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영토 부분을 방기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데 대통령이 법 뒤나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인데 연결되지 싶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고 해서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북한 주민도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동해를 통해서 월남한 북한 어부들을 적법 절차 없이 그냥 덜컥 북송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헌법학자
경희대 허영 석좌 교수님께서는 일단 그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 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 헌법교수 장영수 교수께서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바로 그냥 돌려보낸 것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을 했고,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엠네스티 역시 이 사건, 송환 사건을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북한 어부들을 북송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어떤 악영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중국이 북한 주민을 되돌려보내는, 북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은가. 인류 보편의 이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우리가 그냥 던져버린 그런 꼴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은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그 전모를 밝혀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사해야죠. 저는 이게 아까 그 인권 침해적인 것들은 그게 그 이념이나 지역, 종교 뭐 이게 아무런 그 관계 없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이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북한도 우리 주민이고 북한도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처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적의 개념도 있지만 교류 협력의 대상이다. 이게 이중적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와서 남한으로 와서 다시 북한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돌려보내는 건 관계없는데, 왔는데 강제로 북송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고, 또 당사자가 이 앞에 말을 주적의 개념으로서의 북한, 그리고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그래서 앞부분을 무시한 행태고, 이 사람들이 가면서 바로 어떻게 처형이 됐겠죠. 이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이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종북적인 사고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범죄자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너네들이 처벌해라. 이거는 그 돌려보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형법 전공 입장에서도. 진행하는 입장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말씀은 약하고,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 의견을 한 분 정도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없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계속 북한 인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천부 인권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하늘로부터 받은 불가침 불가양의 것이니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소중한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국제인권운동, 시리아 난민들 보호한다고 하는데 참 통회할 때가 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나 환경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통회합니다. 이런 고백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제가 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께서 하신 말씀 좀 한 번씩. 예, 이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5년 동안에 이 북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서 순수한 종북적인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정부로서의 의무를 다 지키고 그럼으로써 하나씩 통일로 향하는 진전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2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표현은 우리 전체 진행자께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진, 기념사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2부 함께 하신 분들과 또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